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경제TV 와우네 전태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에라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금요일이에요. 와, 월요일 진짜 어제 월요일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 나왔습니다. 그죠? 진짜 금방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또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중봉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어제 송중봉님 글이 없어셔가지고 제가 조금 서운했어요. 서운했지만 그래도 또 오늘 또 이렇게 뵀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JJ님, 송종복님, 지니투님, 리풍님, 김상리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 이제 미증시를 계속 보잖아요. 미증시를 계속 보는데 어제도 제가 미증시를 좀 봤습니다. 근데 어제는 고용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된 상황에서 미증시가 시작 안 할 때예요. 근데 미선물 지수가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정작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을 보였다가 밀리는 모습 보면서 솔직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고용 둔화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금리나 기대감보다는 야 이거 경기 침체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밀리는 건가? 라고 상당히 좀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계속 체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11시 한 반, 우리나라 시간 11시 반에서 한 12시 사이 정도부터 쭉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거 오늘은 미증시 다 봤다. 상승 마감할 것 같다라는 어떤 좋은 기운이 있었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미증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내용들 좀 설명드리면서 우리 증시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미증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증시는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미증시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방향성과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이슈라든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하는 방송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이어져요. 그쵸?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지난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오시면 영상이 업로드 돼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쇼츠 영상 보시면 또 경제적인 부분,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신, 네. 참, 그래요. 미증시가 좀 부럽긴 합니다. 그쵸? 부럽긴 합니다.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출발을 하고 초반에 변동성을 좀 보였었죠. 전략 구강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해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간중간 빨간색의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초록색의 흐름들, 그러니까 상승 마감했던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증시가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S&P 500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좀 벗어나는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일단 고용 지표가 둔화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서비스업 지표는 업황은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미증시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낙관론이 조금 더 부정론보다 강해진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관론보다는 부정론이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낙관론이 좀 나왔다라는 거 보고 일단 하나씩 보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한 주 전보다는 한 8천 건 정도가 증가했던 부분들이고요. 증가폭이 여러분들 지난 6월 중순 이후에 한 2개월 만에 가장 큰 지표가 그러니까 큰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망치도 어땠어요? 전망치도 23만 건이었거든요.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근데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자리를 구하고 있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연속적으로 실업수당 실직 상태는 아니고 어, 취직은 하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많아진다는 건 고용도 있긴 하지만 해고 혹은 실직 혹은 뭐 자진적으로 어쨌든 고용 지표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빠르게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미중 씨가 변동성을 보이고 밀리길래 야 이거 우려감이 좀 더 커졌나 보다.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나 보다라고 상당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결국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와 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ADP죠. 민간 기업 고용 같은 경우도 어 전월 대비 5만 4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 고용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고용 증가 폭이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야, 5만 4천 명 증가했는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7월이 10만 4천 명 정도니까 절반 이상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도 한 7만 5천 명이었으니까 예상치보다도 약하게 나온 겁니다. 뭐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 어쨌든 이 지표들 고용시장 지표들은 실물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또 하나 지표가 있죠. 이제 고용 지표가 또 하나가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보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그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상을 보게 되면 고용 지표는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 우리 증시 몰라요. 미국 증시는 일단 긍정적이었다.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쫙 아름답잖아요. 초록색으로 축구장 같은 아마존, 그쵸? 엔비디아. 일단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브로드컴도 상당히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좋은 흐름이 나왔다. 159억 5천만 달러 그리고 EPS 1.65달러치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웹 서비스 AI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좀 보였어요. 4.7, 아까 4.4% 넘게 상승을 좀 보였죠. 4.29%. 그쵸. 어제 기술주들 관련해서 좋은 지표들이 꽤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는 좋았다. 근데 머스크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 CEO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스크 CEO는 부르질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미국 시장은 이 리세션에 초세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상승했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머스크가 정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약화됐다라는 거. 아, 정치는 안 하겠구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를 안 하니까 그만큼 남은 일들을 로보택시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혹은 뭐 로보틱스 산업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이겠구나. 이런 기대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증시는 딱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리진님, YJ님, 네, 크리스탈제이님, 마리텔님, 릴리림님, 그리고 라인님, 헤레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증시 있잖아요. 저는 어제 우리 증시를 보면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힘이 좀 더 크구나 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물론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간에 개별 종목 장세, 테마주 장세는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시장이 좋게 되면 개별 종목들도 상승폭이 커고요. 상승폭이 더 높고 그리고 상승하는 그 종목들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손실 볼 수 있는 확률보다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 연준 차기의장 후보군에 속하는 월러 이사가 있습니다. 그쵸?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게 속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고용 지표 발표 속에서 고용 둔화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월러의 이사가 뭐라고 했냐면 CNBC하고 인터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노동 시장이 악화하기 시작하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 대한 부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번 9월 FOMC 그러니까 9월 16일, 17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18일일 겁니다.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 아마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러 이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4.25에서 4.5% 수준이 기준금리입니다. 중립금리 수준보다 약 1%에서 1.5%포인트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향후 수개월간, 그러니까 3에서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 최소 1%포인트 금리 인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기간 대비했을 때 최소 1%포인트면 적어도 연내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쭉 해보면 연내 2회 정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월러 이사하고 보우먼 이사가 이제 친 트럼프 인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리사 쿡이라든지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친 트럼프 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럼 FOMC가 독립성이 훼손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트럼프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죠. 자, 일단 미국은 엔비디아도 좋았고 브로드컴도 좋았고 물론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밀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엔비디아를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AMD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HBM이 협상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결국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버블론도 있지만 성장성,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어디서 볼 거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볼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요, SK하이닉스 주가가 향후 12개월 동안 한 약 5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가를요 38만 9천 원에서 39만 4천 원으로 높여놓고 그리고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 50%라는 건요 3일 종가 기준이에요. 3일이 26만 2,500원 종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승 대비했을 때 아마 한 50% 정도는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UBS가 엔비디아가 내년에도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협상으로 아마 투자자의 이제 우려가 좀 가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제 충분히 내려왔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평가로 판단이 되는지를 한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내년 SK하이닉스 HBM 점유율이 52% 정도로 전망된다라는 거죠. 최근 산업계 미팅에서 HBM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종합했을 때 SK하이닉스의 그 지금 위치, 입지를 보게 되면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그쵸? HBM 리더십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체 DRAM 시장에서도 HBM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HBM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올라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SK하이닉스 DRAM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7%에서 한 62% 정도까지 변동이 컸지만 향후 5년 동안 본다라고 한다면 DRAM 이익률이 한 49에서
56으로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BM의 이 자본 집약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SK하이닉스의 이 ROE가 향후 5년 동안 평균 25% 정도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상향되고 주가도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 엔비디아하고 내년도 HBM 협상 관련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슬슬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지금 HBM 물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9월에 있었던 어떤 불확실성 관련된 내용들이 축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공급 협상 지연 불확실성 완화가 되게 되면 HBM 협상이 다음 달 26년치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부정보다는 긍정, 우려보다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 물론 이제 조방원 쪽, 조선 이제 방산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개별주가 움직임이 좀 보였지만 그 외의 종목들도 이제 차분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 뭐가 봐야 돼요? 성장주들, 제약바이오, 그쵸? 최근에 노란봉투법 이슈로 로봇주도 움직이는 것들 참 아이러니하죠. 안타깝고 그렇지만 어쨌든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개별 종목도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HMN 관련해가지고 제가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될 수는 없습니다만 저번에 지난번에 해운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 상담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국장은 실적 나오면서 한 반영. 네, 맞습니다.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인선님 아직도 대주주 양도세 누가 그런가요? 오늘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네 대주주 양도세 근데 빨리 마무리는 돼야 돼요.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시장에 대해서 상방에 대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막는 요인은 맞아요. 그쵸?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50억이다, 10억이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과거에 50억이었던 뭐 10억이었던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100억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주식은 뭐라 그랬죠? 기대감에 움직이고 우려감에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나 안 주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기대감과 우려감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죠. 개별 종목들도. 재건주 예를 들어서 항상 제가 예시를 드리는 게 재건주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 못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과 영국 주도로 유럽연합 주도로 움직일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나오면 재건주도 움직이잖아요. 경영주 마찬가지죠. 개성공단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좋으면 엔비디아가 좋은 거고 SK하이닉스가 좋은 거지. 국장이 좋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대감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주식의 특성이 그렇다니까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는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찌됐건 빠르게 해결이 되는 게 좋다. 왜? 불확실성은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없애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리스크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 그동안 조방원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 원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런데 원전이 조용하고 조선과 방산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어제 기사가 나오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개정할지 말지 이 여부부터 따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한다. 협상 돌입까지 가기에는
아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쵸?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무 협의가 시작된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협력 강화 차원에서 협정 개정에 동의한 데에 따른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인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문서화하지 않았고 아직 디테일한 내용들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프레임워크 상에서만 이 얘기 나왔던 한미 정상회담 그 관세 협상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었고, 근데 여기서 원전 관련해서는 좀 포괄적인 동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이제 원전 협력 강화를 내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쵸? 뭐 국내 원전이 뭐 핵 연료, 이거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7년 만에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가 재가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게서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웨스팅하우스 협정서가 대통령실 주도로 어떤 그 살펴본다라는 방침이 또 이어지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MK님 반갑습니다. 실시간님 왜 우세요? 왜 우십니까? 긍정적으로 저는 시장 좋게 보고 있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또 하나 이거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문서화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미국과 이건 일본이 지난 7월에 타결한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합의된 모든 내용을 공동 문서로 남기기로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문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기사가 또 하나 있었어요. 제가 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속보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춰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일본은 15% 관세를 부과받겠죠. 그쵸? 그리고 일본의 어떤 천연자원, 그러니까 미국에 없는 일본에만 있는 천연자원과 의약품은 상호관세 0%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얘기 듣고 이 기사를 보고 와 굉장히 나이스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일본이 협의 이후에 문서화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어쨌든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몸이 더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그 대미 수출, 북미 수출 상당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주가는 지지부진했어요. 뭐 조금씩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야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물론 대미 수출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겠어요?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쵸? 관세 영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5%의 비중을 1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겠다? 어쩌면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는 있겠지만 주가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전년 대비 157억 증액된 2,926억 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슬슬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원전은 근데 좀 안타깝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어떤 기회와 시기를 좀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 원전 기술 워낙에 탁월하고 나이스하니까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건 좀 개별적인 종목이에요. 개별적인. 그러니까는 그동안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렸었고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고 그 외에 보면 조선, 방산 뭐 상법 개정안 대주주 양도세 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지주사 뭐 증권주도 최근에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었고 로봇주도 좋은 흐름 보였었죠. 이런 개별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조용했어요. 근데 어제 조각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또 STO 관련된 종목들, 스테이블 관련된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간헐적으로 이렇게 탄력 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ICO는 이제 국내 가상자산 발행이에요. 발행인데, 볼까요? 이 보시면 제가 이제 표를 좀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올해만 지금 관련 법안을 5차례나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4번, 국민의힘에서 1번 이렇게 5번 법안을 좀 발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10월 중으로 금융위원회에서도 10월 중으로 정부안을 발의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서 디지털 자산법입니다. 제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발행 ICO를 전면 허용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골자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지난 1월부터 어찌됐건 태스크포스도 나오고 6차례 국회 세미나를 통해서 마련된 법안이고요. 디지털 자산 산업을 좀 명확히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서 9개 업종 유형을 정의를 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업종별로 이제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시장에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정 유형 안에 또 포섭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 참여자가 이제 규제의 명확성을 좀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안이 이제 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그리고 영업행위 규제, 공시 규제, 불공정 거래 규제,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 모든 어떤 내용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담고 있고요.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국 또 추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또 그 거래소가 인가 대상이라든지 등록 대상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0억 원 자본금도 10억 원 이상 업종별 자기 자본 요건도 유지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인데 좀 이렇게 들으면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어찌됐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철저한 관리 체계, 이런 시장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라는 게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규제든 조건이든 완화든 상관없이 어찌됐건 디지털 자산 혁신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발행이라든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법제화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는 거다. 한 걸음 더 내딛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툭툭툭툭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방망이 좀 짧게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STO, 토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금융당국이 지금 부동산이나 음원 저작권 이런 기초자산을 유동화해가지고 분할 투자하는 겁니다. 조각 투자는. 그쵸? 분할 투자는 이 조각 투자 증권의 장외 거래소, 그러니까 투자 유통 플랫폼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지금 2곳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아마 관련 규정 개정해서 연내 예비 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큰이라든지 이런 유통 플랫폼까지 제도화가 완료가 되게 되면 조각 투자 관련된 제도도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간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었어요.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쉽죠. 그죠?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은 해결이 될 겁니다. 결국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다만 시장에 대한 상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은 맞으니까 어찌됐건 그 부분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만한 아니지만, 그쵸? 어찌됐건.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수혜를 받잖아요. 이것도 좀 억울하고 열받기도 한 현실이긴 한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파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소재가 나오고 먹거리가 하나 나온 거는 감사하지만 실질적인 경제 우리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로봇은 파업을 안 하기 때문에 로봇주에 관심이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우픈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에 담진 않았습니다만 PPT 자료에 담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추가적으로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K 컨텐츠를 언급하면서 낡은 방송 규제를 개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IMBC라는 종목 아시나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매수 추천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IMBC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때 왜 올랐냐면요. 이재명 그때 당시 대선 후보였어요. 대선 후보였을 때 미디어 공약으로 공영방송의 어떤 정치적 독립, 뭐 정파성 극복, 독립성, 중립성 강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더불어민주당 말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였죠? 중국 내 7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중국 1위 후남 미디어 그룹 산하 기업 샤오망과 함께 한다는 소식이 정해지면서 IMBC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K 컨텐츠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고르기 힘들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정말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은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슈를 활용하시는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성투하셔가지고 붉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